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59시간, 거의 3일째 맞아 가고 있습니다. 2명의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저인망 어선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낚시 어선의 안전 문제부터 되풀이되고 있는 해양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 무엇인지 이 시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 배천직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제 오전 6시였죠. 그 낚싯배가 출항을 했고 사고 신고로부터 출동까지 불과 33분밖에 안 걸렸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명 피해는 너무 큰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왜 그랬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인명 피해가 큰 원인이 많겠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주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 급유선과 부딪혔는데 순식간에 이제 낚싯배가 뒤집혀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겨울철 낮은 수온을 들 수 있고 또한 예. 빠른 물산을 들 수 있는데요. 예. 낮은 수온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해상 사고보다 겨울철에 해상 사고 시에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 또한 낮은 수온은 이제 심장마비, 저체온증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빠른 물살은 뭐 이번에도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구조에 어려움을 줍니다. 예. 또한 사고 당시 기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예. 6시 정도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았고 파도가 높았고 비가 왔고 천둥이 쳤는데 이런 뭐 기상이 안 좋은 상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좁은 수로가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가시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로까지 좁다 보니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더 많은 요인이 제공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사고 당시에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당일 사고가 있기 직전에 기상 상황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낚싯배를 띄워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낚시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그 기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예. 또한 선박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항상 기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실은 이제 이런 악기상에는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그동안 준비했던 경비들 때문에 예. 또 바다낚시라는 그 손맛 때문에 유혹돼 가지고 예. 출항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생존자는 7명으로 알려져 있죠. 네. 지금 실종자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자는 그래서 지금 1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그 간극이 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이었고 네. 그러니까 누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고 왜 사망자가 생겨난 것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이번 사고도 그렇지만은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규모로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준비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 생존자 7분 중에 4명은 이제 같이 부딪힌 급유선에서 구조를 했고요. 예. 또 3분은 선박에 있다가 구조됐는데, 예. 구조될 때 구조대하고 같이 연락도 했다고 해요. 예. 이런 조난 사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난자의 위치 파악, 예. 그리고 신속한 구조가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선내 그것도 선실에 갇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망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에어포켓이 형성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분이 살았고, 네. 그리고 선실에 갇혀 있었지만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자력으로 탈출하신 분도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실에 갇혀 있던 분들에게는 구명조끼가 오히려 방해가 됐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그러면 선실에 있어는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벗어야 되는 겁니까? 입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밝혀진 바로는 선박 낚싯배가 좀 구조를 변경을 했다고 그래요. 5명이 탑승해야 될 걸 무리하게 개조해가지고 22명,
예. 선실에 있는 분들이 탈출하려면 앞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찰 때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실에 있을 때도 그 구명조끼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울어지거나 뭔가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창을 깨고 나가든 뭐라든 일단 물에 나가야 구명조끼가 제대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능력이. 예. 근데 갇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차오르면 오히려 구명조끼가 활동에 제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한을 주더라도 끝까지 그 포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삶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가 구명조끼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구조자 가운데 에어포켓이 형성되면서 갇혀 있다가 빠져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 기적과 같은 그런 생존을 보면 그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고 네. 잠수사가 들어가서 그 꺼내올 때까지 에어포켓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 벌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자가 사람들을 물 밖으로 꺼낼 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보면은 굉장히 또 쉽게 됐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실은 이제 에어포켓도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체온 유지가 중요해요. 예. 에어포켓에서 체온을 유지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뭐 1시간 조금 넘게 구조되다 보니까 그런 필요는 없었고요. 예. 외국 사례 보면은 에어포켓에 있다가 구조된 시간이 한 60시간까지도 가능했다. 예.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구조할 때 수면에 인접해가지고 그 에어포켓이 형성됐어요. 예. 그리고 구조대하고 같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쉽게 구조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해저였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겠죠.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가른 어떤 그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에어포켓이 우연했지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서 그렇죠.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신속하게 구조자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꺼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장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런 거죠. 분들이 끝까지 이 삶의 끈은 놓지 않았을 거예요. 예. 끝까지. 예. 그런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당시 사고 현장에 해경, 또 뭐 해군, 또 구조 선박과 헬기, 많은 장비와 인력이 총 동원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선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과정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8월 달에 그 해양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해양경찰서 쪽에서는 이제 구조 매뉴얼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통영해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선박 사고를 대비한 구조 매뉴얼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프로세스는 다 비슷한데요. 예.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인지를 하고 예. 상황실에서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해경 해군들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예. 의원들한테까지 협조 요청하고 구조 요원들한테는 이제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예. 구조원들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인 임무를 부여하고 구조요원들은 현장에 구조에 투입됐다가 예. 이제 필요한 응급 조치 취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선 이양 뭐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 상황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훈련이 돼 있으면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 준비들을 갖다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 진행된 이 시나리오를 보면요. 거의 예. 뭐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정말 느꼈지만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들이 그냥 순식간에 이제 가동이 역할을 되는. 했죠.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됐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영흥도 낚시배 사고의 원인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낚시 어선의 안전 문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와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길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인양된 낚싯배 바닥을 보니까요. 굉장히 큰 파손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그렇죠.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사고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본다면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배가 FRP, 강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굉장히 취약했다 하는 것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충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격한 저쪽, 유조선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 배를 박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또 이 배의 자연척이 지금 받쳤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낚싯배는 이 통항 규칙상 유지를 해야 되는 선박이고 예, 예. 저쪽 인천에서 나왔던 유조선 약 1시간 정도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인천에서 나왔던 이 배가 피항을 해야 될 비항선인데 피항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아하. 예측이 되고요. 예, 예.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가 인천이 조석차가 엄청나게 높았을 때입니다. 약 6m 정도 됐을 때고 그때는 물이 빠질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흥대교 밑에 물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의 스피드가 굉장히 조류가 스피드가 높았다. 아하. 그래서 이 배하고 유조선하고 이 조류하고 스피드가 합쳐져 가지고 예. 속력이 합쳐져 가지고 이 유조선이 굉장한 스피드로 이 낚싯배를 갖다 박았다. 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급유선 사실은 이 300톤이 넘는 급유선이거든요. 그리고 예. 낚싯배는 10톤이 될까 말까 그럼요. 하는 그런 배고 그런데 당연히 그 피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발견해서 피해갈 책임이 급유선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 또 안전불감증의 원인 아닌가요? 안전불감증이라기보다는 안전불감증도 있죠. 첫 번째는 예. 이 유조선 선장이 항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하, 예. 그 다음에 사실 항 내에서는 스피드가 통제되고 있거든요. 예, 예. 보통 항 내에서는 10노트 이내로 항행해라. 보통은 뭐 8노트, 9노트 항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항내를 빠져나가면 예. 경계를 빠져나가면 스피드에 대한 통제가 안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이 유조선이나 이 낚싯배도 상당한 스피드로 달립니다. 한 25노트, 30노트 달립니다. 그래서 예. 낚싯배와 이 유조선에 대해서 스피드를 좀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이 유조선은 스피드가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경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배를 발견을 못하고 있었고요. 예, 예. 거의 가까이 다가가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때서는 우리가 이걸 이제 크래시 스탑이라고 하는데 후진 기어로 아무리 후진을 해도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던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안이하게 하고 있었고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고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 배가 비항선이라는 그런 판단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고 주변을 경계를 소홀히 했다. 이게 주 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영대교 남단의 선박들이 굉장히 왕래가 빈벌하는데도 선박들의 운행을 통제하거나 뭐 속도를 조정하거나 이런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큰 문제 아닐까요? 그것은 VTS 센터에서 해줘야 될 것인데요. 예. 그쪽 VTS가 이 당시에 정확하게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VTS가 선박들을 관제를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앞에 지금 배가 하나 출항을 했다, 위험하다, 당신이 피해라, 기타 등등 이런 적극적인 관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지적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곳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낚싯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 낚싯배를 해경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주로 관리를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전국에 이제 낚싯배가 약 4,500척, 5,000척 가까이 되니까 이걸 해경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자체에서 그냥 신고만 받습니다. 신고만 받아가지고 이제 낚싯배로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입출항하고 이렇게 통항하고 항해하는 것은 해경이 VTS를 관리를 하거든요. 연합에서. 항내에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고. 그래서 입출항한다든지 통항하는 것은 해경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 관련된 거 해경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자체가 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고가 난 영흥도 낚싯배의 경우 또 최근 언론은 탑승 정원이나 또 뭐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갖다가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낚싯배 운행 시 주의해야 될 점을 갖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낚싯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분들이요, 바다는 위험한데도 그냥 바다를 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낚시어선의 그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 강화섬유로서 강도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낚시어선 불이 잘 납니다. 이게 FRP이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다음에 낚시어선은 10톤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높여서 한 20톤 정도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10톤 이하의 20명의 여객을 태우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낚시어선이나 연안 선박에 대해서 속력을 확실히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VTS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의 김길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낚싯배로 바다에 나가는 건데 낚싯배를 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바다를 너무 물로 보는 그런 안전 불가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경우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들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의 경우는 이제 초기 대응이 어땠다고 보십니까? 초기 대응이 잘 되었다기보다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 구조 기술을 향상시키고 많은 장비들을 스탠바이하고 하는 건 정말로 힘든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세월호 때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월호 때는 해경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퇴선 지시를 안 한다든가. 그런데 이번에는 해경이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구조를 통해 가지고 구조된 20명 중에 16분 정도를 구조를 했고요. 또한 청와대가 컨트롤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특히 대통령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은데 합동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저도 군대에 있었지만 5분 대기 조하면 5분 만에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출동까지 12분이 걸렸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도 좀 늦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세월호 탑승자 전원 구조다라는 그 전대미문에 그 오보가 나오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현장에서의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조치했던 점, 그래서 비교적 오보의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 이런 점들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 국민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이제 9시 25분에 참석하셔가지고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통령도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구조 참여했던 분들 또 시청자 또 중간에 언론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선박 사고가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방을 또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세월호 때랑 비교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많은 그 희생자가 생기는 걸 막지 못했다. 그러면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자, 이런 선박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에 선박사고가 한 1,500여 건 발생했고요. 2016년도에 한 2,500여 건 발생했는데 선박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선박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선박사고 났을 때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해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게 이제 선박 개조 문제, 또 뭐 구명조끼 착용, 또 근해 말고 원해에서 조업할 때는 쥐펫을 꺼요. 뭐 이런 부분들이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현장에서의 계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채비를 한 지 이제 고작 한 3년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엄밀하고 또 신속한 그런 대응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국 제9호협회의 배천직 박사와 함께 영흥도 해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